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은 지금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일부 줄어든다는 점은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필요가 있는 분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5월 신청을 놓친 분, 안내문을 받지 못해 내가 대상인지 모르겠는 분, 그리고 집이나 예금 때문에 재산 기준이 걱정되는 분입니다. 셋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마지막 체크리스트까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과 똑같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차례대로 확인하겠습니다. 내 가구가 단독인지, 헛벌이인지, 맞벌이인지, 가구 전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그러니까 2025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는 나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진단을 할 때는 종이 한 장을 준비해 두시면 편합니다. 첫 줄에는 내 가구 유형을 적고, 둘째 줄에는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을 적고, 셋째 줄에는 가구 전체 재산으로 생각되는 항목을 적어보세요. 영상 끝까지 보신 뒤 이 세 줄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내 소득과 가구, 재산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지금 바로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확인해야 할 순서를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신청 방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날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정기 신청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마감일은 12월 1일입니다. 마감일이 가까워졌을 때 급하게 서류나 계좌를 확인하면 실수하기 쉬우니 오늘 영상으로 먼저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달력에서 날짜를 확인할 때는 이번 달 안에 해야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라는 절대 날짜를 기억하세요. 특히 가족의 소득 자료나 전세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 마지막 날보다 미리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5% 감액입니다. 예를 들어 심사 결과 산정된 장려금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에서는 95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이라면 190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5%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이 클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이 산정됐다면 15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할 생각이 있다면 마감일까지 미루기보다 확인을 먼저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이 계산이 실제 지급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재산 기준에 따라 추가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나오는 계산은 5% 감액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로만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헛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은 이 금액은 모든 사람이 받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최대 330만 원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지만 이것은 맞벌이 가구의 정기 산정 최대액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는 사람의 실제 지급액은 5% 감액과 재산 기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목이나 썸네일보다 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대상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은 가구 유형입니다. 두 번째 문은 소득입니다. 세 번째 문은 재산입니다. 세 문을 모두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장려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단독 가구라는 말입니다. 주민등록상 혼자 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단독 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를 함께 봅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단순히 가족관계에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 함께 생계를 보는지 같은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다면 영상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홈택스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은 내 통장에 들어온 월급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매출 전체와 같은 뜻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가구 유형별 기준과 함께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총소득과 실제 장려금 계산에 쓰이는 소득은 완전히 같은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나 매출 한 항목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있다면 부부 합산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재산은 집이나 땅만 뜻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전세금, 예금 같은 항목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많더라도 부채를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재산 기준은 내 명의의 집 한 채처럼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가구원의 재산도 합산해서 볼 수 있고 예금이나 자동차, 전세금도 확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재산은 한 번에 계산하려 하지 말고 항목을 적어두는 방식이 가장 편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63세 김 씨가 혼자 살고 있고 배우자나 부양자녀, 함께 생계를 보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 씨 사례에서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김 씨가 생활비를 따로 보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부모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구 유형을 정하면 안 됩니다. 나이와 소득, 주민등록상 동거와 생계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헛벌이 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맞벌이 가구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의 기준이 300만 원에 미치지 않으면 맞벌이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두 사람이 모두 일한다는 일상적인 의미와 장려금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잠깐 일했거나 소득이 아주 적었다면 실제 가구 유형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구 유형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소득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의 소득 자료와 신청 요건을 더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주소가 다르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직장 문제, 자녀 돌봄 같은 이유로 주소가 다를 수 있지만 영상에서는 주소 한 가지로 답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홈택스에서 가구와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으세요. 여기까지는 가구 유형을 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구 유형마다 소득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숫자는 장려금 금액이 아니라 신청 가능 여부를 보는 소득 기준입니다. 단독 가구는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김 씨처럼 단독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헛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3,200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서도 내 소득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헛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먼저 기억하세요. 부양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뒤에서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4,4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많다고 해서 바로 탈락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기준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매출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적용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면 신고 여부도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의 숫자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 소득 자료와 신청 요건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준비할 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장려금만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득 신고 상태도 같이 점검하세요. 세 가구 유형의 소득 기준을 다시 한 줄씩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독 2,200만 원 미만, 헛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사원넘 4,200만 원 미만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인 재산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합계를 봅니다.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뿐 아니라 예금과 전세금, 승용차 같은 항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적어볼 때는 내 것과 가구원 전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살펴보고 예금이나 자동차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도 적어보세요. 한 번에 머릿속으로 계산하기보다 목록을 만드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고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과 재산에 따른 감액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최종 지급액을 계산해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근처라면 특히 조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보다 조금 낮다고 생각했는데 예금이나 전세금 항목을 빼놓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 가구는 예상액보다 공식 심사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대출이 많으면 재산에서 빼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려금 재산 기준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해도 재산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대출은 생활에는 큰 부담이지만 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항목은 아닙니다. 이 점 때문에 실제 체감 형편과 재산 기준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출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전체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도 확인 대상입니다. 실제 전세금과 기준 시가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간주 전세금 가운데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전세금이 더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특히 가족이나 친척집에 사는 경우 판단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예외는 영상에서 단정하지 않고 계약서와 홈택스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가구, 소득, 재산, 세문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앞에서 소개한 세 사례에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누가 무조건 받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3세 김 씨입니다. 김 씨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함께 생계를 보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단독가구 기준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2025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김 씨가 5월 신청을 놓쳤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 씨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기준만 맞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독가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차례로 다시 봐야 합니다. 세 가지를 확인한 뒤에도 애매하면 직접 입력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58세 이 씨입니다. 이 씨에게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헛벌이 가구 기준을 먼저 살펴봅니다. 안내문이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총소득과 재산을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소득 자료와 신청 요건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씨처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먼저 왜 안내문이 없었지라고 걱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나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홈택스의 안내 대상자 여부와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직접 신청 경로를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맞벌이로 일하는 55세 박 씨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 기준을 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재산이 경계에 가까운 경우에는 안내된 예상 금액보다 최종 심사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박 씨 부부처럼 재산이 경계에 가까운 경우에는 신청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액 가능성을 이해하고 재산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액이 최종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이제 실제 신청 방법을 보겠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에 QR코드, ARS 144-994, 홈택스 PC나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706쇼백싱 남첨3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이 편한 분은 ARS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직접 입력 신청이 필요한 경우의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해결되지 않는 항목이 나오면 홈택스나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모르는 정보를 추측해서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 신청을 이용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을 찾고 직접 입력 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공개 화면과 실제 개인 화면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신청 흐름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홈택스 메뉴는 화면 개편에 따라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흐름은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찾고 직접 입력 신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상의 화면은 길을 찾는 용도로 보고 실제 화면의 안내 문구도 함께 확인하세요. 직접 입력 신청은 인적사항, 가구사항,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환급금 수령방법, 신청 관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 화면에서 전부 읽으려 하지 말고 지금은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접 입력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은 연락처, 환급받을 계좌, 가구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전세금이나 재산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면 계약서도 가까이에 두세요. 한 번에 다 입력하려 하지 말고 화면의 단계에 맞춰 차분히 확인하면 됩니다. 인적사항 다음에 가구사항을 입력할 때는 가족관계를 다시 확인하세요. 소득명세 단계에서는 안내된 자료와 실제 상황이 다른지 살펴보고 전세금 명세 단계에서는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수령방법 단계에서는 계좌번호를 한 번 더 보는 순서입니다.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할 때는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압류된 계좌나 일부 복지급여 전용 계좌는 입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이나 홈택스의 유의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가구와 소득, 재산 정보를 사실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청하면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 항목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홈택스의 신청 요건 확인이나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직접 입력 신청을 마친 뒤에는 화면을 바로 닫지 마세요. 신청 완료 표시나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캡처나 메모로 남겨두면 나중에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가 보이는 화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을 완료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청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표시되는 예상액이나 신청액이 최종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이미 가진 자료와 신청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보인 금액과 실제 결정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오류라고 생각하기보다 결정 사유와 심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 신청분의 8월 27일 지급 예정과는 다른 일정이므로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같은 날짜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라는 말은 신청한 날짜에 따라 기다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마감 직전에 신청한 사람과 미리 신청한 사람은 같은 날 결과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일을 특정 날짜 하나로 외우기보다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접수 여부와 진행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는 신청 여부, 심사 단계, 결정 내용을 순서대로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내 신청이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이 남으면 화면을 보고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그리고 신청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완료 버튼까지 누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계좌를 잘못 입력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홈택스 안내나 상담 경로를 확인하세요. 문제는 작을 때 바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계좌를 임의로 입력하는 일은 피하고 본인 수령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을 미끼로 수수료를 내라고 하거나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연락은 사기입니다. 의심스러운 문자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홈택스나 ARS1-444, 9444로 직접 확인하세요. 사기 문자는 급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오늘 안에 받으려면 클릭하세요 같은 문구가 와도 먼저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장려금은 수수료를 내야 받는 돈이 아니며 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의심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 여부가 헷갈릴 때도 문자 링크보다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받을 돈을 확인하는 것만큼 사기 피해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장려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버리 또는 맞벌이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7천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2번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심사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구와 소득, 재산 요건을 함께 심사하고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때 함께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방위 신청은 지금 설명하는 기한 후 신청과 다른 제도입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해 5월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은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하는 시점입니다. 반면 2026년 근로소득에 대한 상반기분 방기 신청은 9월에 따로 진행됩니다. 이미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라면 이번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위 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일정입니다. 지금 내가 확인하는 소득 연도가 2025년인지 2026년인지부터 구분하면 덜 헷갈립니다. 현재 2025년 소득에 대해 정기 신청을 놓친 분이라면 이 영상에서는 기한 후 신청 기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가구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은 경우보다 본인이 확인해야 할 정보가 더 많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아무 조건 없이 신청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한 뒤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내문이 없는 분일수록 오늘의 세 문 체크가 더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만으로 가구 유형을 단정하지 않고 가족관계와 배우자, 소득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면 바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와 배우자 소득을 확인하고 홈택스 안내에서 가구 요건을 살펴보세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방위 신청과는 구분해서 봐야 하고 소득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특히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을 섞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방식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소득 신고 상태까지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자격을 포기하기보다 공식 경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정기 신청분 일정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문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홈택스의 심사 진행 상황과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면 가짜 문자나 잘못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 일정이 정기분과 다르다는 점도 다시 기억해 주세요. 이미 정기 신청이나 반기 신청을 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신청을 마쳤다면 중복 신청하지 말고 먼저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과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중복 신청이 걱정된다면 새로 신청하기 전에 내 신청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반기 신청을 마친 경우와 정기 신청을 마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입력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둘째, 늦게 신청하면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셋째,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넷째, 소득과 재산을 가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섯째, 안내문이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화면 캡처로 저장해 두셨다면 신청 전날 다시 꺼내보세요. 마감일, 2% 감액, 내 가구 유형, 소득과 재산, 신청 경로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5가지를 확인한 뒤에도 애매한 부분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오늘 정리한 5가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최종 내용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오늘 내용은 누가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고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서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돕는 영상입니다.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져도 가구, 소득, 재산의 순서로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이고 늦게 신청하면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내가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가구 유형부터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을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안내문이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